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간밤에 미국의 ISM 제조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 예상치보다 당연히 하회를 했고요. 이 부분은 이미 제가 기존에 ISM 제조 지수가 발표될 때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제조 구매 관리 지수가 발표될 때 지금의 흐름은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하향 추세에 있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ISM 제조 구매관리 지수 역시 이 흐름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 징후가 점점 짙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ISM 제조 구매관리 지수가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ISM 제조 PMI 지수는 이제 2018년 9월 이후부터 장기 하락 추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번 발표로 사실상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시작된 그 회복 사이클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가장 낮은 수치는 이제 2016년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브렉시트 투표 문제와 트럼프 대선 불확실성으로 전반적으로 시장과 그다음에 여러 지표들이 안 좋았던 해입니다. 그때 당시 기록했던 가장 낮은 수치가 48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기록을 깼죠. 47.8로 나타나면서 이 저점을 갱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ISM 제조 구매 관리 지수는 저번 달에 이어서 이제 연속적으로 50 이하를 기록을 하면서 저번에 처음으로 50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그래도 단기적인 위축이 아니겠냐, 뭐 이런 관점도 있었지만 이게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시장이 이제 서서히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제 이런 흐름은 이제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죠. 제가 주기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왔지만 지금 이 제조 구매 관리 지수의 하락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동조화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를 더욱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ISM 제조 구매 관리 지수가 발표가 된 이후에 안전 자산이죠. 채권 시장과 그리고 귀금속 시장으로 자금이 많이 몰리면서 의미 있는 좀 반등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이 부분은 뭐 금요일 날 시장 분석 때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ISM 제조 구매 관리 지수입니다. 지금 2017년 하반기에 이제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그때쯤, 2018년 9월입니다. 이때 거의 쓰리봉을 만들었거든요. 고점을 똑같이 위에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그 이후부터 계속 하락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각도를 보면은, 지금 2016년 때, 그때 당시보다도 가파른 상태입니다. 지금 내려오는 그 각도가. 그리고 이 하락 추세 길이도 점점 길어지고 있죠. 그리고 직전이 이제 49.1이었는데 이번에는 47.8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50 밑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침체 국면입니다. 제조 환경에서 이런 흐름이 이제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그런 발표 때문에 시장에서 좀 더 이때 당시보다 더 격하게 좀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이 문제가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계속 피하고 있지만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여파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물론 다른 요인들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여파가 조금 강하게 닥치기 시작했다. 미국 경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 전쟁은 단순히 이제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볼 수 없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미국 경제 그리고 글로벌 경제가 어느 정도는 희생양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적절한 타협이 아니라
어느 한쪽이 완전히 항복을 해야 되지만 항복을 해야만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끝나려면 어느 정도의 경제적 희생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마이너스가 발표가 됐어요. 마이너스 인플레이션. 이거는 굉장히 좀 심각한 신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저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소비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다 지갑을 닫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불황의 전형적인 신호죠. 지금 뭐 유로존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리고 미국도 저인플레이션 압박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뭐 거기서 그런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전 세계적으로 동조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소비자 물가 지수뿐만이 아니라 각종 모든 지표들이 2018년부터 하락 추세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발표된 이 소비자 물가 추이를 보면은 2018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2%대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 사실상 우리나라도 이미 불황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냉정하게 보면 문제는 이게 장기 불황으로 갈 것이냐 아니냐는 우리나라의 그 경제 펀더멘털을 만드는 많은 요인들을 생각을 했을 때 결국 대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진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크게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 그래서 대외 환경이 연말 그리고 내년 초에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이 침체 국면이 더 가파르게 가느냐 아니면 일단 지금 상태에서 좀 하방을 구축을 하느냐 그런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흐름이라면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이번 달 17일에 금통위가 있거든요. 이번 달 17일에 아마 금리 인하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번 달에 미국에서 추가 금리 인하를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물가 문제도 그렇고 각종 지표도 굉장히 나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 달 금통위에서 우리나라도 추가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있네요. 지금 모든 지표들이 나오는 거 봐서는 이번 달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소비세를 기존 8%에서 10%로 인상을 해버렸어요. 참 타이밍이 조금 오묘하죠. 하필 이런 시기에 소비세 인상. 일본은 지금 외형적으로 보면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어제 소비세를 기존 8%에서 10%로 인상하는 안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흐름에서 이런 발표는 결국 소비를 위축시키는데 일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저인플레이션을 지금 일본 경제가 계속 앓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한 양적 완화로 이미 일본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소비세를 올린다. 당연히 일본 경제 역시 하방 압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마켓워치에서는 일본이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는 중대한 정책 변경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그리고 지난 히스토리를 보면은 1997년에 소비세를 그때 당시에도 2포인트 인상을 해서 5%로 변경을 했거든요. 그리고 2014년에도 기존 5%에서 8%로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마다 경제 위축이 뒤따라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8%에서 10%로 인상을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일본도 역시 경기 침체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과거 히스토리 기준으로만 본다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의 이런 흐름은 글로벌 경기 침체 흐름과 맞물리는 시점이죠. 그래서 2014년 당시에 일본이 겪었던 경제 위축보다는 좀 더 충격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주위에 정말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 걱정할 필요 없다, 또는 경기 침체가 온다 이렇게 왈가왈부
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지금 상황에서. 일단 전통적으로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임기에서 경제가 나쁘다라고 절대로 말하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뭐 어느 나라든 정치인들에게 거의 불문율이에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여러 나라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의 임기에서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 나쁘다 이렇게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치인들의 말을 좀 신뢰하기보다는 수치, 눈에 보이는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각종 경제 지표 그리고 펀더멘털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것 말고는 우리가 딱히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사실 침체로 빠지고 있는 그 전 세계 제조업 PMI 지수 그리고 무역 수지만큼 경제 흐름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는 없습니다. 아직 우리 경제 자체가 제조업이 주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리고 제조업의 불안과 무역 수지 하락은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죠? 기업들의 투자 판단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2019년 초부터 연준에서도 계속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번 FOMC에서는 둔화가 아니라 이제 약세로 접어들었다. 기업들의 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다 결국 제조 PMI 관리, 제조 PMI 지수 그리고 뭐 무역 수지 흐름 이런 것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CEO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런 흐름에서 투자를 늘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늘리죠. 이거는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기업들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에서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흐름 속에서 경제가 어떤지 정말로 제대로 판단함에 있어서 이런 것보다 제조 PMI 지수라든지 무역 수지라든지 이런 것들보다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지표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경제 시스템에서. 물론 이번 사이클에서는 양적 완화가 다시 시행이 되면서 좀 시장의 왜곡이 발생을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 시장도 경제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엔 그래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누군가에게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그냥 딱 한마디로 포지셔닝이다 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겨울을 잘 준비하는 자는 다음 봄에 큰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을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다음 봄이란 없죠. 냉정하게 말하면 이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뭐 경제가 나쁘던 뭘 하든 결국 우리 그 일반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언제 대비하고 그리고 언제 투자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결국. 그렇게 본다면 결국 여러분들은 지금 다가오는 겨울을 잘 준비를 해야 돼요. 물론 그 겨울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도 모릅니다.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준비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요. 준비를 한 사람들은 큰 기회를 잡을 기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 시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 이 결과가. 저는 여전히 이 의견을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영상은 뭐 좀 짧지만 그래도 지금 저한테 메일을 개인적으로 보내주시는 분들 일부분은 아직까지도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특히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다 껴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그 고질적인 문제, 부동산.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부동산을 구매를 해야 할지 말지 아직까지도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로 많아요. 주위에도 그렇고 뭐 경제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게 단순히 투자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안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정. 왜냐하면 경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지고 향후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안정입니다. 안정. 안정을 위해서는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머릿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실거주, 부동산. 내가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나만의 집. 이런 것들이 가져다주는 심리적 안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사고가 조금 틀려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부동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앞으로 4차 산업 시대가 되면은 특히 공유경제가 굉장히 발달할 거기 때문에 뭐 부동산 문제 그렇게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솔직히 지낼 데 없겠어요. 제가 망하지 않는 이상 굳이 제가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곳은 계속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부동산에 큰 자금을 투입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틀릴 수는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자금을 묶는 행위예요. 그냥 자금을 묶어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큰 기회가 오더라도 이 묶인 자금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옴짝달싹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은 뭐 좀 더 여유롭게 그리고 2022년이죠. 2022년부터 IFRS 국제 회계 기준이 새롭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2022년 전후로 해서 은행과 보험사 그리고 기업들의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도 일단 저는 이것까지 확인을 한 뒤에 조금 보고 싶은 것이 개인적인 제 소망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저는 뭐 지금 크게 뭐 부동산을 구매해야 된다 또는 구매해야 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딱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어쨌든 뭐 지금 부동산 가격으로 보면 향후 경제 펀더멘탈을 감안을 했을 때 지금 위치에서 또 구매를 하기도 좀 애매하죠. 솔직히 많은 리스크를 부담을 하고 구매를 해야 됩니다. 반대로 넘쳐나는 유동성 그리고 수익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자금들이 그러면 어디로 가나요? 당연히 자산 가치로서의 의미 있는 서울 지역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에 왜곡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산 가치로서의 인식이 아니라 정말로 거주 목적의 부동산으로만 인식할 수 있는 나머지 지역은 이미 가격 하락이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시야를 조금 전반적으로 넓혀봐야 될 것 같아요. 서울 부동산을 보시는 분들은 실거주 말고도 자산 가치로서의 의미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자신의 입장에서 향후 경제 펀더멘털이 더 나빠지고 경기 침체가 와서 자신의 그 신용에 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서울 부동산 지금 살 수 없죠. 리스크만 올라가는 겁니다. 하지만 뭐 나는 여유 있다. 굳이 큰 대출을 받지 않더라도 가지고 있는 현금만으로도 충분히 구입이 가능하다. 뭐 그런 분들 말리지 않습니다.
뭐 그런 분들이 뭐 문제가 있겠어요? 지금 서울 부동산에 구매를 하는 그런 자금들이 다 대표적으로 어떤 자금인지 아세요? 일반 서민 자금 아닙니다. 다 대부분 현금 부자들, 돈 넘쳐나는 현금 부자들 또는 법인입니다. 법인.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동산 구매 같은 것들도 다 어떻게 되죠? 비용 처리가 되죠?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론 법인도 이제 현금이 많은 그런 법인들이겠죠. 그래서 지금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금이 많은 부자들이나 그리고 법인 중심으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일반적으로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크게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이 부분은 뭐 다른 부동산 전문 유튜브에서 많이 다뤄지는 내용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시장 분석이 지금 흐름상 중요한 분석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금요일날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금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